안녕하십니까, 덕훈맨입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6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큰 공극의 물이 중력에 의하여 제거된 후 모세관 작용에 의하여 토양이 지니게 된 수분량을 무엇이라는가. 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 물이 가득 고였다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중력수가 빠져나갑니다. 씨앗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에 머금고 있는 물, 즉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머금고 있는 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걸 가리켜서 포장용수량이라고 합니다. 포장용수량은 농경지에 관계 또는 강으로 인해서 많은 물이 가해지면 과잉수의 대부분은 공국을 통해서 배제된 것, 이것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빠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물의 표면 장력이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이동이 계속될 때 이것이 모세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표층토의 수분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포장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이 지문에서 묻고 있는 것은 포장용수량이 되겠습니다. 토양이 물로 포화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수가 빠져나가고 남는 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포장용수량이라고 한다. 작물 씨앗이 싹 트는 데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 모든 작물에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 물, 온도, 산소는 반드시 있어야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빛은 없어도 싹을 틔웁니다. 뭐 콩나물이라든가 다른 씨앗을 갖다 싹을 틔우는 데는 검은 봉지를 씌워놓고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싹은 튼다는 거죠. 그래서 싹이 트는데 필요한 조건에서는 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과 온도와 산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물이 싹을 트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 모든 작물에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빛이 없어도 싹은 틔운다.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이다.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본잎이 나온 뒤 어느 정도의 발육 후에 감응한다. 맞습니다. 처리의 수를 많이 할수록 꽃눈이 빨리 생기고 꽃눈의 수도 많아집니다. 온도는 특히 암기, 밤의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명암의 주기에서 상대적으로 명기가 빛이 쪼이는 시간이 암기, 빛이 쪼이지 않는 시간보다 길면 무슨 효과죠? 단일 효과가 아니라 그렇죠. 명기가 길기 때문에 장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효과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명암의 주기에서 상대적으로 명기가 암기보다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에 의하여 유지되며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은 중력수가 다 빠고 난 다음에 모세관수로 남는 것, 그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 이것이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수분입니다. 정답은 2번 모관수가 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으로 인하여 지표 근처의 토양의 입자를 채우고 있는 지하수, 이것이 식물의 흡수와 생장에 이용되는 바로 모세관수, 모관수가 되겠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가 높아질수록 동화량은 증가합니다. 맞죠? 광합성 속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뿐만 아니라 광의 강도도 관계합니다. 광합성의 온도, 광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감에 따라 계속 증대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광도나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40도가 넘어지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증감에 따라 계속 증대한다. 틀렸고요. 일정량 증가하다가 멈추거나 오히려 떨어진다. 광합성이.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의 생성 속도와 호흡에 의한 유기물의 소모 속도가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도가 강할수록
광합 성향이 증가하지만 광포화점을 지나면 일정해지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 성향이 증가하지만 농도 0.1%부터는 일정하게 되고, 온도는 높을수록 광합 성향이 증가하지만 40도씨 이상이 되면 오히려 광합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개체가 차지하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에 적용하는 파종법. 개체가 차지하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은 거, 어떤 것들이죠? 그렇죠. 밀, 보리, 귀리 같은 거. 이렇게 위로 자라잖아요. 위로. 평면 공간이 넓지 않죠. 이런 것은 어떤 뿌림을 하죠? 줄뿌림 또는 조파. 조파라고도 하고 줄뿌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열을 지어서 파종하는 것. 이걸 조파라고 그러죠. 이거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 밀, 보리, 귀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조파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농약이 갖춰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다른 약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틀렸죠? 예,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양이나 먹이사슬 과정에 축적되지 않도록 잔류성이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품질이 일정하고 저장 중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맞고요.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른 약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재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이죠.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종자의 태화 원인 중 재배 환경 및 조건이 불량하여 품종 성능이 저하되는 것. 이런 데서 재배 환경 조건 불량, 그래서 재배적 태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재배 환경 조건이 불량해 가지고 결국 품종 성능이 저하됐다. 즉 생리적으로 저하되었다. 이런 말이죠. 생리적 태화입니다. 그래서 재배적 태화 그러면 안 되고요. 생리적 태화입니다. 재배 환경 등 조건이 불량해서 생리적으로 태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리적 태화는 적합하지 않은 재배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생리적으로 열세한 품종 성능이 저하되는 것. 이것이 생리적 태화입니다. 작물의 장애형 냉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고를 때는 결국은 이제 지연형이냐 장애형이냐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요. 자라서 출수, 이삭대가 나오기까지, 여기까지가 지연형이고요. 생장이 느린 거죠. 이삭대가 나와가지고, 즉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이것이 장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르면은, 그렇죠. 유수 형성기부터 개화기까지 특히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기의 냉온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진다든가 이래서 정상적인 생식기관이 형성되지 못한다. 제대로 수정이 되지 못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불임이 돼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장애형 냉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육이 부진하다. 즉 출수가 제대로 안 된다. 이 경우는 지연형이 돼요. 지연형. 그 다음에 냉온화에서 작물의 증산작용과 강합성이 부족하여 특정의 병이 발생했다. 이거는 그렇죠. 병해형 냉해가 됩니다. 온도가 낮아서 병에 걸리는 거, 병해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유수 형성기부터 개화기까지 특히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기에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식기관이 생성되지 못해가지고 수정이 잘 안 돼서 불임이 되는 것,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냉해형, 장애형 냉해가 되겠습니다. 물에 잠겨있는 논토양에서 산소가 부족하여 토양층이 청회색, 특별히 회색, 회색이 글레이죠, 글레이. 그래서 청회색에 회색화되는 것, 그게
뭡니까? 글레이화 작용입니다. 회색화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에 잠겨있는 논토양은 산소가 부족해서 토양 내에 철이나 망간이나 황 등이 화는 상태가 되고 토양층은 청회색, 글레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색깔을 띠게 된다. 청회색이라는. 그래서 회색이다. 글레이화다. 글레이화 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아닌 것. 작물의 연작한다고 해가지고 토양이 산성화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린 지문이니까 정답이고요. 유기산의 해리, 유기산이 이온화 또는 아주 작은 분자로 쪼개지면서 수소 분자가 이탈되게 되죠. 그러면서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성화의 원인이죠. 염기가 자연 유실된다. 산성화의 원인입니다. 산성 비료를 계속해서 연용해 썼다.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물을 연작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산성화가 되는 건 아니죠. 해리, 유기산의 해리는 분자가 원자나 이온 또는 더 작은 분자로 나뉘어지는 것. 이러면서 수소 분자가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산성화가 되게 됩니다. 토양 미생물의 작용 중 식물 생육에 불리한 것은, 식물 생육에 불리한 것. 그렇죠. 질소가 이탈되면 식물 생육에 불리하겠죠. 탈질작용이죠. 그러나 탄소가 순환되고 유기질소가 고정되고 토지 구조의 입단화, 이런 건 전부 식물 생육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1, 2, 4는 식물 생육에 유리한 것이고 탈질작용은 식물 생육에 불리한 것입니다.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생톱밥을 넣어서 지력을 증진시킨다.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넣을 경우에 그렇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생톱밥을 내 지력을 증진시킨다는 지력 증진의 방법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토양 미생물을 증진시키다. 완숙된 퇴비를 사용한다. 초생제비법으로 지력을 증진시킨다. 이것도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전부 이거는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나 1번은 아닙니다. 생톱밥이 아니고 완숙해서 이제 썩어서 비료화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초생재배법,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포도나무 같은 거 밑에 뿌리가 깊지 않은 이러한 잡초를 심어가지고 오히려 잡초 발생을 억제시키고 토지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초생재배법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분류에 속하는 것은, 친환경 농축산물, 그럼 이걸 골라보면 그렇죠. 무농약 농산물, 이것이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건 뭐냐? 유기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화학비료는 최소량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친환경 농축산물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농산물이 친환경 농축산물의 분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자갱신을 하여야 할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돌연변이가 됐다든가 재배 중 다른 계통이 혼입됐다든가 자연교잡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는 종자갱신을 해야겠죠. 토양이 산성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종자갱신을 해야 할 건 아니죠. 토양갱신을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예작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원예작물, 장기 저장이 곤란하죠. 원예작물 채소는 유기염료를 공급해준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유기염료가 아니라 무기염료를 제공해줍니다. 일반 작물에 비하여 수익이 높다. 맞습니다. 집약적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중 채소는 인체의 건전한 발육에 필수적인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뭐를요? 무기염료를, 유기염료가 아니라 무기염료를 공급해줍니다. 친환경 농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국과 유럽 등 농업 선진국은 세계 농업 정책을 소비와 교역 위주에서 증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많은 증산을 하다 보니까 식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토양이라든가 모든 조건은 다 이제 황폐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식량은 과잉되고 이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증산보다는 뭡니까? 교육 위주에서 어디로 가요? 소비와 교육 위주로 가는 겁니다. 소비와 교육 위주로. 그래서 거꾸로 됐죠. 증산 중심에서 소비와 교육 위주로 바뀌고 있다. 이래야 맞는 것이죠.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보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토양 양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농업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친환경 농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고 1번은 거꾸로 됐습니다. 증산 중심에서 오히려 뭘로 갔다? 소비와 교역 위주로 바뀌고 있다. 왜? 식량이 너무 과잉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선진 농업 국가인 미국과 유럽 등의 식량 과잉, 오히려 식량 남하도록 가요. 증산 위주로 가다가. 그래서 세계 농업 정책을 이제는 증산 위주에서 뭘로 바꾼다? 소비와 교역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번은 거꾸로 된 거죠.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토양에 집적되어 솔로네츠와 토양의 염류 집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염류 집적 그러면 뭡니까? 나트륨이죠. 정답은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솔로네츠화라는 것은 나트륨염이 탄산염과 반응해서 강한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토양인데 유기물이 분산 피복되어서 흑색을 나타내고 작물이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상태, 이것이 솔로네츠화입니다. 그래서 솔로네츠화 토양의 염류 집적을 나타내는 것은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점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토양, 그렇죠? 식토죠. 식토, 찰흙. 이것보다 좀 적게 들어있는 것이 이제 식양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에는 사토가 가장, 모래 땅이 가장 점토가 적게 들어있죠. 그래서 식토,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토 순으로 점토가 들어있습니다. 점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찰흙, 식토가 되겠습니다. 기온의 일변화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낮에 기온이 높으면 광합성이 촉진되죠. 맞습니다. 밤에 기온이 낮을 때 호흡성호도 적습니다. 변온,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클 때에 동화물질의 축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맛이 좋죠. 일교차가 심한 것이. 밤의 기온이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느려진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밤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 생장이 느린 게 아니라 빠르죠. 느리다 그러는 게 틀렸죠. 밤의 기온이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자라는 것은 빠르게 자란다. 빠르게 자란다. 생장이 빠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밤의 기온이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는 대체로 생장이 느리다가 아니라 빠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옆면 시비가 효과적인 경우로 틀린 것은, 자, 뿌리에 비료를 주지 않고 잎에다 그냥 비료를 뿌립니다. 물에 타가지고. 어떤 때 이렇게 하냐는 거죠. 작물의 필요량이 적은 무기양분을 사용할 경우 맞습니다. 토양 조건이 나빠서 뿌리가 양분의 흡수가 어려울 때 이때 옆면 시비하죠. 시비를 원하지 않은 작물과 같이 재배할 때 시비가 필요한 작물에만 뿌려주면 되니까요. 부족한 무기 성분을 서서히 회복시킬 경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옆면 시비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족한 무기 성분을 빠르게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 때 옆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옆면 살포는 토양 시비의 경우보다도 흡수가 빠르므로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근데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유기농업에서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항성 품종을 이용한다. 맞죠? 화학성 농약을 이용한다. 화학합성 농약. 유기농업에서 이거 이용하면 유기농업이 아니죠. 틀린 거죠. 천적이용, 담배 추출액 사용, 이 니코틴 액을 가지고 살충제로 쓰죠. 이런 경우는 유기농입니다. 근데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유기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담배 추출액, 즉 니코틴 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충제로 쓰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요. 풍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식이란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 작용이다. 맞습니다. 풍식의 정도는 풍량에 의해 결정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풍량이 아니라 풍속에 의해 결정됩니다. 풍식은 건조한 지방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다발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풍식의 정도는 풍량이 아니라 풍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춘화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춘화 처리를 다른 말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생육 초기에 온도 처리를 해서 개화를 촉진한다. 맞죠? 저온 처리의 감흥점은 생장점이다. 맞습니다. 최화종자는 뭡니까? 싹을 틔워서 버널리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종자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처리 기간 중에 종자가 건조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촉진된다. 종자가 건조하면 춘화 처리의 효과가 감소됩니다. 건조하면 촉진된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건조하면 오히려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감소합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널리제이션, 춘화 처리, 식물체가 생육의 일정한 시기에 저온을 경감으로써 온도를 축 낮춰주는 거죠. 그럴 때 화성, 꽃 피우는 즉 분화와 발육이 유도 촉진되는 것, 이것이 춘화 처리입니다. 처리 중에 종자가 건조하면 버널리제이션 효과가 감소한다. 체화종자라는 것은 벼, 맹류, 땅콩, 가지 등에서 발화 생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종자의 싹을 약간 틔워서 파종하는 것. 이것을 체화종자라고 합니다. 비료를 옆면 시비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pH가 영향을 미치죠. 살포의 농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농압과의 혼합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살포할 때의 속도, 그것이 옆면 시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살포액의 pH는 미산성일 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게 pH에 따라서 시비에 영향을 받죠. 살포의 농도는요. 농도가 너무 짙으면 어떻게 되죠? 잎이 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농도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농약과의 혼합 관계, 농약과 잘 섞어서 쓸 수 있으면 좋죠. 양면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석이조가 되겠죠. 네, 살포할 때 속도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리적 풍화작용에 속하는 것은 가수분해, 탄산화, 수화작용, 이건 다 뭡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죠. 빙식작용, 이것이 물리적 풍화작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4번은 화학적 풍화작용이고요. 빙식작용이란 것은 빙하가 바위를 깎아 부서뜨리는 것, 이것이 빙식작용입니다. 빙식작용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물리적 풍화작용은 빙식작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질의 유기사료를 공급한다. 맞죠? 가축의 생리적 욕구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게 유기축산입니다. 그 다음에요. 환경과 가축 간의 조화로운 관계 발전. 맞습니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 뭐 유전자를 조작하든 이러한 것들은 유기축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논토약이 젓갈색을 띠는 거. 젓갈색을 띠는 건 뭐 때문이죠? 철은 철인데 산화철입니다. 이산화철은요. 이산화철은 청회색을 띠는 거 이런 것이 이산화철이죠. 산화철은 젓갈색을 띠는 겁니다. 철은 산화 상태에서는 산화철인데 이때가 젓갈색을 띠는 거고요. 환원 상태에서는 이산화철인데 이때가 청회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젓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철입니다. 유기사료에 첨가해도 되는 것은 성장촉진제, 유기사료에 첨가하면 안 되죠.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이런 화합물도 첨가하면 안 됩니다. 유기사료가 아니죠. 가축의 대사 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이것도 아니죠. 순도 99% 이상의 골분,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기사료에 첨가해도 되는 것은 골분, 그 중에서도 순도 99% 이상의 골분은 가능합니다. 유기배합 사료의 제조에는 합성화합물 및 약품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골분 및 폐분, 조개가루죠. 동물성 무기질 비료로서 이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